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제24회죠. 24회 주택관리사 보호 시험 대비 기초 입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연철 교수입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먼저 주택관리사 보호에 대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시험 과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 자료에 올라 있을 겁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다 갖고 계시죠? 자, 프린트물입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먼저 봅시다. 거기 주택관리관계법규 보충자료 2020년 10월 8일 오늘이 10월 8일입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랜드프로 녹원학원 여기 이제 촬영하는 것이고 제 이름은 유연철 교수입니다. 딱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소개하기 뭐하지만 그래도 강의 경력은 23년 차입니다. 23년 차고 주로 주택관리사를 강의를 해왔습니다. 시중에 강의하고 있는데 그건 바뀔 수가 없고 일단 그 정도 알고 현재 랜드프로 전임 강사이고요. 학력은 학부는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원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 경영관리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또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거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23회 2020년 9월 19일 날 봤어요. 토요일 날 봅니다. 기출문제 출제 빈도 분석표 23회입니다. 9월 19일 날 봤습니다. 중개사는 10월 달에 봐요. 우리가 한 달 정도 빨리 봅니다. 그래서 19일 날 봤고 토요일 날 봤습니다. 이게 2차 본 겁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1차하고 2차하고 나눠집니다. 중개사는 한꺼번에 봅니다. 우리는 1차, 2차가 나눠져요. 자, 2차 과목 중에서 주택관리 관계법규만 얘기하는 겁니다. 괄호하는 기출문제 중 주관식 문제 수 및 비율이다. 이게 감싸기 뭔 소리냐?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차 과목은 즉 여기 법규하고 실무는 4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객관식이 24문제고 주관식 단답형이 16문제가 되겠습니다. 객관식은 어떻게 나오냐? 객관식은 5문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겁니다. 오지선다형. 5개 중에서 하나 고른다. 주관식은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노원역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쉽게 표현드린다면은 노원역은 몇 호선에 속하는가? 몇 호선이죠? 4호선이죠? 4 이렇게 적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노원역 바로 전적은 뭔가? 창동역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주관식 단답형이 나옵니다. 그것이 주관식 단답 형태이고 그렇다면 몇 개의 법으로 구성되냐? 2차 과목인 주택관리관계법규는 모두 13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법에서 40문제가 나옵니다. 고민이 되는 게 뭐냐? 거기 밑에 보면 한 문제짜리 나오는 법도 있습니다. 한 문제짜리나 두 문제짜리 나오는데 이걸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고민되죠.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가성비를 위해서 한 문제를 나오는데 그걸 다 달달 외운다고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요령격 가성비를 해가지고 발췌해가지고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중요한 걸 공부하게 되고 이걸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주로 나오는 걸. 그래야 공부해야 되겠죠. 무조건 막 무대포로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건축법 7문제 나왔습니다. 7문제. 그 중에서 3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식이 4문제고 3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주택법 8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서 3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고 공동택관리법 16문제 나왔고 그 중에서 3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인데 여기 주택법과 공동택관리법은 거의 실무하고 100% 겹칩니다. 특별히 공동택관리법은 2차 과목이 실무하고 거의 100% 다 겹칩니다. 그래서 주택법 공동택관리법을 해놓으면은 2차에서 거의 30% 40% 정도는 우리가 쉽게 같이 겹치기 때문에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 공동택관리법 이 3개법을 합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영수 하듯이 국영수 필수 하듯이 이 3개 합치면 몇 문제입니까? 23문제나 되죠. 거의 24문제 되죠. 24문제면 약 60%가 되잖아요. 60%.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일단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두 문제짜리 있고 한 문제짜리가 있습니다. 이건 고민이 되지만은 우리가 공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중요하다 싶은 거 있죠? 그걸 설명해 드립니다. 그걸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간 임대 주택관리법 두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공공주택특별법 두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나왔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부분들 한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제씩 개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한 문제,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두 문제 나왔고 한 문제는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두 문제 나왔고요. 전기사업법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나가 주관식 단답형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두 문제 나왔고 한 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도시 및 주거환경제법 두 문제 나왔고 한 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도시 재정 및 촉진력 특별법 한 문제 나왔고 그것이 주관식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모두 40문제 그 중에서 주관식 단답형이 16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도달법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중요하다 부분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모두 13개의 법으로 구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자격증에서 한 개 과목에 13개 법으로 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어느 자격시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비율 보겠습니다. 출제 비율. 금방 출제 비율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2차 시험은 넘어 2페이지입니다. 2차 시험은 주택관리 관계복귀하고 공동관리 실무로 구성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관리 관계복귀만 말씀드리면 제가 가르치는 거니까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법 합쳐서 약 45% 16문제 내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 이제 건축법, 소방기본법 합쳐서 모두 55% 22문제 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지침입니다. 지침이고 실제로 나온 건 앞에 봤던 거 있죠? 그게 실제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실제 나온 거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부 중요하게 되겠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 실무는 그건 실무 교수님이 뭐 대략 알려드릴 것이고 이어서 세 번째 주택관리사부 시험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왜 주택관리사라고 그러지 않고 보를 집어넣느냐? 보를 집어넣느냐? 왜 보 집어넣느냐?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보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맞바로 공인중개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택관리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 보 자격증을 줍니다. 사는 안 줍니다. 그럼 언제 사를 주느냐? 경력을 쌓아야 사를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든지 사로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부터 시작한다? 보로부터 시작합니다. 보로부터. 그래서 주택관리사 보로부터 시작하고 경력을 얼마 쌓게 되느냐? 그럼 사가 되느냐? 소장님은 보통 3년 이상. 소장님은 3년 이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뭐 시설 과장님, 회계 직원 같은 거 이런 분들, 이런 분 전기 하신 담당하는 이런 분들 5년 이상, 5년 이상 경력 쌓으면 보가 떨어지고 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또 LH공사 이런 데 같은데 주택관계 그런 관련된 데 공무원도 마찬가지, 관계공무원 또 마찬가지로 5년 이상 경력 쌓으면 사가 됩니다. 보가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근무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청소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 소독하시는 분들은 경력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혀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하고 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보는 500세대 미만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보는 500세대 미만만 담당할 수 있고 사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500세대 이상도 하고 500세대 미만도 하고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를 갖게 되면 나중에 세대수에 관계없이 2000세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500세대 미만만 담당하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일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무소 부수장 비슷하게 들어가서 배우는 분도 계세요. 보호 따가지고 어떤 그렇습니다. 시험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시험 민법 청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 개론.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죠? 아마 9월 달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시작했을 겁니다. 민법적 즉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 개론은 담당 교수님들이 말씀드릴 것이고 제가 언급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별히 민법적 측과 회계원리는 장기간의 시간이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2차 과목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 실무. 앞에 주택관리 관계법규는 앞에 좀 까맣게 칠해져 있죠. 이건 제가 가르친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2차 과목 중에서 주택관리 관계법규고 아까 구성되는 것이 13개 부분 된다라고 이미 소개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하나가 뭐냐? 2차 과목 공동주택 관리 실무가 있게 됩니다. 문항수, 문제수 보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40문제지고 40문제씩이고 오지선당입니다. 5개에서 하나 고르는 건데 40문제인데 그리고 1, 2차별로 각 과목 40점 이상 돼야 됩니다. 과락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1차, 2차 40점 이상 되고 과락되면 안 되고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그의 선발 인원에 맞춰 고수점 순으로 합격하는 상대평가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60점 이상은 다 합격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2020년을 이제 작년이라고 그러겠습니다. 2020년. 작년서부터는 상대평가를 변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12월 초에, 내년도 시험은 이제 2020년 12월 초쯤 되면은 공고가 나요. 대략 몇 명 뽑는다. 작년에 1,700명 뽑는다고 공고나 1,700명 뽑습니다. 이제 정식 발표는 11월 15일 날 며칠 안 남았지만 그때 발표할 것이고 역시 올해 이제 12월 초에 이제 몇 명이 과연 뽑을 것인가 상대평가니까 그래가지고 커트라인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1,700이다 그러면 점수를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1,700명 뽑게 됩니다. 고수점 순으로 평가합니다. 사실상 1차는 60점 이상이 무조건 거의 다 합격이고 2차에서 자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차는 60점 이상이고 2차에서 이제 점수별로 자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2차가 쉽게 나오면 점수가 60점 넘게도 커트라인이 될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오면 60점 미만도 커트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57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락은 안 돼요. 40점 이상은 돼야 되겠죠. 모두 다. 단 거기 보니까 2차 시험은 각 과목별로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16문제 추가 출제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16문제. 시험 시간은 각 과목별로 50분씩 줍니다. 그러니까 40문제에 50분씩 줍니다. 그러면 2차 과목은 두 과목인데 100분을 주게 되겠죠. 100분. 그래서 2차 과목은 오전에 한 시작을 금방 끝나요. 그래서 한 10시나 뭐 이렇게 9시 반에 10시 시작해가지고 한 11시 몇 분에 끝내보더라고요. 이렇게 2차 과목은 100분이니까 1시간 40분이니까. 24회 2021년도 예정 시기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예를 봤을 때는 1차는 7월 중순, 2차는 9월 말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2달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합격하고 그동안 이 2차는 기본적인 공부하고 있다가 1차 합격하자마자 시험 보자마자 합격을 거의 아니까 문제지도 갖고 나오고 가다 보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이 2달 동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실력을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2차까지 합격하면 됩니다. 참고로 중개사 시험은 공시중개사 시험은 한 날짜에 1차, 2차 다 봅니다. 우리는 1차는 7월, 2차는 9월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혹은 여기 커리큘럼에 따라서 잘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초입문서 초판 개정표. 요걸 조금 일찍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개정된 걸 좀 넣어놨어요. 요게 답니다. 예, 요게 답니다. 이 교재에 있어서 최근에 개정된 거 이게 답니다.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본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임대택에서 갭투자 막으려고 하는 거 있죠? 갭투자 막으려고. 그거 이제 개정된 거고, 그것이 여기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갭투자 막기 위해서 아파트는 이제는 임대사업 안 받아줍니다. 아파트는 임대사업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줍니다. 이제 전에는 받아줬는데. 그 대신 이제 연립이나 다세대는 받아주겠죠? 단독이나. 거기에 또 돈이 몰리게 되지만 일단은 아파트는
임대사 안 받아줍니다. 갭투자 막으려고. 그런 취지로 해서 개정된 것들을 여기다 반영했습니다. 그건 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때 공부하면서 제가 해드리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말했고요.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 입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절대 이제는 안 합니다. 시험지 끝날까지 안 해요. 한번 딱 해주고 맙니다. 자, 됐고요. 자, 제일 먼저 건축법이 나올 겁니다. 몇 쪽이냐? 10쪽 피면 되겠습니다. 10쪽. 페이지 10쪽 제1장 건축법 7문제 나옵니다. 보통 7문제 나오고 그 중에서 3문제 정도, 2문제 정도가 주관식 단답형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식 단답형 어떻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총칙,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는 해마다 시험문제 나온다.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용어 정의. 첫째, 대지. 왜 대지가 등장하느냐?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보통 어디다 짓게 되냐? 땅 위에다 짓단 말이죠. 이 땅 위에다, 토지에다. 그 땅 갖다가 이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부릅니다. 대지. 건물이 들어가는 땅을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지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물 위에다 짓는 경우도 있어요. 물 위에다 건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수상 관광 호텔 이런 식으로 물 위에다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지가 원칙이죠. 그럼 대지는 뭐냐? 법이 거기 하나 나옵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뭐냐? 이걸 옛날에는 뭐라 불렀냐? 옛날에는 지적법이라 불렀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적법이 이름을 변신해서 지금 뭐라 부른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지적법이 바로 이거 봅니다. 이 법입니다. 가지고 필지로 나눈 게 바로 대지다 그 뜻이죠. 옛날 말로 지법에서 필지로 나눈 것이다. 여기 만약에 지적도가 있다 그러면 필지가 여기 3, 2, 2에 1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지적도 이렇게 돼. 여러분들 남자들이니까 지적도 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필지로 나눈 것이 바로 뭐다? 여기 하나하나가 바로 대지다. 여기도 대지고, 여기도 대지고, 여기 대지가 몇 개다? 여긴 3개가 있다라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필지가 바로 대지가 된다. 그 뜻입니다. 요거는 번호가 하나가 있고, 이거 다시 1로 붙어 있죠? 이건 단식 지번이라고 그러고, 이건 복식 지번이라고 불러요. 2- 이거는. 근데 법적으로는 2- 이렇게 읽지 않고 2에 1, 2에 1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경우는 대지가 몇 개다? 필지가 몇 개다? 3개다. 그럼 대지도 몇 개다? 3개다. 그런 뜻입니다. 별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지란 공간정보법상의 필지가 바로 대지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2 이상 필지를 하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이건 예인데 이런 겁니다. 2 이상 묶어서 하나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상. 2 이상 필지를 묶어가지고 한 개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여기 10번 3이고 여기 4번 4입니다. 그럼 필지가 2개죠. 그렇다면 대지도 몇 개다? 대지도 2개가 되겠죠. 근데 묶어서 몇 개를 본다? 묶어서 한 개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 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게 되면 만약 이걸 꼭 하나씩 보라 그러면은 여기 건물을 조그맣게 하나 짓고 조그맣게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묶어서 하나 대지면 전체를 보니까 건물을 큰 걸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즉 필지에 걸쳐서 지을 때 이걸 양지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양지상. 걸쳐서 지을 때는 이 전체를 몇 개로 본다? 한 개 대지로 본다. 다만 지번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2 필지 살아있어요. 그러나 한 개 대지로 본다. 그 뜻입니다. 한 개 대지로 본다. 묶어서.
양쪽에다 걸쳐서 지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다. 또 거기 보니까 일부, 하나 이상 필지 일부. 일부를 갖다가 또 한 개 대지로 본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 이상이니까 여기 두 개가 있다. 하나 이상은 둘도 되죠. 둘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일부, 이렇게 일부, 요 일부. 요걸 갖다가 일부를 여기 일부, 여기 요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요 갖다 한 개 대지로 봐주는 경우도 있다. 쪼개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렇게 예외가 있다. 원칙은 이건 세 개로 보지만 묶어서 하나를 볼 수도 있고 쪼개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외가 있다. 그렇다면 첫 시간이니까 이런 건 절대 다시 안 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우리가 이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대학교 강의나 이게 다릅니다. 대학교는 대강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다 말잖아요. 근데 여기 학원 강의나 인터넷 강의는 처음부터까지 다 해줍니다. 다 짚어줍니다.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다 짚어줍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까지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어야 되거든요. 가끔 헷갈리는 분이 계셔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 전할 때 300시대 이상이다 하는데 살짝 고쳐서 300시대 미만이다 이렇게 고쳐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틀린 거죠. 그런 식으로. 자, 정수로 표현합시다. 정수로. 만약에 5 이상이다. 5 이상 정수는 얼마나 되냐? 5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자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 6, 7, 8 이렇게 들어갑니다. 5 이상. 이상자, 이자가 들어가면 그걸 써먹는다. 써 이자 들어갑니다. 5 이하. 이하는 역시 5 들어갑니다. 5 이하. 5 이하 봅시다. 5 이하는 5 들어갑니다. 5, 4, 3, 2, 1 이렇게 정수 표현하면 5 미만 5 안 들어갑니다. 4, 3, 2, 1 이렇게 되겠죠. 5 초과 5 안 들어갑니다. 6, 7, 8, 9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 개념을 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이하는 그 숫자가 들어간다 아셔야 됩니다. 이어서 괄호 2번 건축물 들어갑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공작물은 여기 공작물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인데 정착한다. 민법에서 여러분들 개념 배울 때 민법 총칙 개념 배울 때 혹시 부동산이 뭐고 동산이 뭐고 물건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가요? 물건에 대해서 동산, 부동산. 거기 보면 부동산은 토지에 정착한다라고 표현해요. 토지에 정착한다. 그런 의미. 여기 똑같아요. 토지에 정착한다. 굴러다니지 않는다. 미끄러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다는 뜻이죠. 그런 그 공작물 중에서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지붕, 과, 기둥 또는 벽. 요거 주의해야 된다. 일단 지붕은 꼭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다? 기둥. 기둥이 있든가 또는 지붕이 있고 벽이 있든가. 요것도 공작물이고, 요것도 건축물이고, 요것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뚜껑이 없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노천 뭐다? 이렇게, 온천이다, 이렇게. 이건 건축물이 아니에요. 왜? 뚜껑이 없으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이런 건 아니죠. 이건 공작물은 될지 몰라도 이건 건축물은 아니죠. 이렇게 꼭 지붕이 있고, 기둥이든가 또는 벽이 있어야 돼. 건축물이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그 장기 두는 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파트 장기 두려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정자 할아버지들 앉아서
노래자 볼 때는 정자도 그러면 건축물이니까 아닙니까? 건축물이죠. 왜? 기둥 있고 지붕 있으니까. 다만 그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폐율 같은 데서는 빼주게 됩니다. 그 나중에 건축물 안 잡습니다. 면적이면 안 잡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빼버립니다. 그걸 그냥 빼게 됩니다. 일단은 건축물이지만 빼고 계산하죠. 그러나 일단은 건축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지에 아주 우습게 나오기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인데 지붕이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지에 지붕이나. 지붕이나가 아니라 지붕 꼭 있어요. 지붕과죠. 그렇게 말장난 문제도 나온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이에 딸린 시설물, 여기에 딸려 있는 거, 부속 시설물 이렇게 창고 같은 거 이렇게 딸려 있는 부속 시설 같은 이것도 같이 물어본다. 건축물이라 부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지하, 여기 노원역 밑에 있는 지하상가도 건축물입니다. 지하, 고가, 위에 있는 땅 위에다 이렇게 지은 것도 역시 건축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 다 건축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에서 불났죠. 이천에 그 지상에 있는 창고도 뭐가 되고 건축물이고, 옛날에 이천에 지하에 냉동창고 불났죠. 지하의 냉동창고도 뭐다? 건축물이에요. 거기 창고 나오잖아요. 그죠? 지하 창고도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지하 차고는 지하 차고도 건축물이죠. 거기 보니까 지하 차고도 나오잖아요. 지하 차고도 건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차고도 잘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지하 점포도 건축물이고, 여기 상가, 지하 상가, 또 공연장, 이게 뭔 소리냐? 이래서 거기 대학로, 우리 대학로 잘 알지만 대학로 가면 거기 연극 공연하는 데 있죠. 보통 연극 공연이 어디로 하냐면 지하에 마련돼 있어요. 지하에 이렇게 관람석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도 뭐라고요? 건축물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건축물이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고, 지하에도 괜찮고 고가에도 괜찮고 높은 곳에도 괜찮고 다 뭐다? 건축물이다. 지하 창고도 건축물이다. 지하 차고도 건축물이다. 지하 공연장, 극장 같은 거 다 건축물이다. 그 뜻입니다. 극장도 지하에 있는 경우 있죠. 그것도 건축물입니다. 이어서 지하층. 지하층이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지하층. 어디까지가 지하층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지하층인데, 뭐가 지하층이냐? 이건 분명한 사실은 뭐다? 지상층이다. 지상층 맞죠? 근데 이건 지하층으로 볼 것이냐, 반지하냐, 지상층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거 보면 반지하, 세주 이렇게 있단 말이죠. 반지하라는 개념은 건축법 없습니다. 지하면 지하고 지상이면 지상이지 반지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하냐 지상으로 볼 것이냐, 건축법상 어떻게 계산하느냐? 당해층 높이, 이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에 대해서 요것이 2분의 1 이상이, 이 부분이 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지하에 잠겨 있으면 어떤 것이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 잠겨 있으면 그때는 지하층입니다. 이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 바닥에서 해당 층에서 바닥에서 지붕까지 거리가 2분의 1 이상 차지할 때, 그렇죠? 2분의 1 이상 잠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지하층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2분의 1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지하층 2분의 1 이상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지하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실상 용어고 쓰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그건 지하층이 되겠죠. 다음 거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보다 범위가 훨씬 넓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시험지 나오기를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이 다 거실이다. 거실은 거실도 거실이지만 침실도 거실이고, 식당 안도 거실이고, 노래방 안도 거실이고,
심지어는 창고도 거실로 봅니다. 창고도 거실입니다. 낙골당도 거실입니다. 공장도 거실입니다. 또 뭐 오락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 다 거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지 내기를 사무실도 거실이다 나왔어요. 사무실도 거실이고 교실도 거실입니다. 교실도 거실이고 강의실도 거실이고 창고도 거실이고 낙골당도 거실이고 그러니까 룸으로 방으로 이렇게 되는 건 다 거실입니다. 다 거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실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 개념보다 훨씬 넓다. 훨씬 여러분도 지금 거실에 있는 겁니다. 건축법상 여러분 지금 거실에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주요구조부. 지하층이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요구조부도 많이 나왔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척추, 뭐 다리, 뭐 이렇게 허리 이런 부분이 되겠죠.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부분입니다. 모두 6개가 있어요.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이걸 외울 때는 순서를 달리 외워도 괜찮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외워도 괜찮냐? 첫 글자 따가지고 바지 보내주기. 첫 글자 따서 바지 보내주기 외우면 돼. 바지 보내주기, 바지 보내주기. 바는 바닥, 짐은 지붕, 지붕이라 하면 안 됩니다. 지붕 틀입니다. 지붕 틀. 보는 보, 내는 내력벽, 주는 주계단, 기는 기둥. 이렇게 외울 때 바지 보내주기, 바지 보내주기. 그래서 이재민이 생겼다. 뭘 보내주냐? 바지를 보내준다.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바지 보내주기. 외우면 됩니다. 특별히 바닥은 다 알고 있죠. 바닥. 여러분들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 위에 있는 겁니다. 지붕을 지붕이라고 표현하지고 지붕 틀이라고 합니다. 지붕 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보. 보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걸쳐 놓는 거. 보는 건물 지을 때 걸쳐 놓는 거 있죠. 이 보고. 그다음에 내력벽. 칸막이 벽 말고 힘 받는 벽. 이게 이쪽도 내력벽이겠죠. 이런 거 내력벽이죠. 아마 요거하고 요거는 아마 칸막이 벽일지 몰라요. 요건 내력벽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요. 힘 받는 벽. 칸막이 벽 말고. 그다음에 주계단. 보통 계단입니다. 보통. 옥외 계단 말고 진짜로 계단. 우리 여러분들 주계단으로 올라왔죠? 주계단 옆에 뭐죠? 승강기 있죠? 주계단. 그다음에 기둥. 이게 진짜 기둥입니다. 이런 기둥, 이런 진짜 기둥을 얘기해요. 진짜 기둥. 사익 기둥 말고 진짜 기둥, 진짜 기둥, 큰 기둥. 그것들이 봐도 뭐다? 주요구조보다. 그런데 아닌 것도 시험지 나온다. 사익 기둥, 기둥과 쌓이는 사익 기둥 같은 거 아니고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올 최하층 바닥. 제일 밑바닥은 주요구조가 아닙니다. 최하층 바닥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최하층 바닥 제일 밑바닥은 주요구조 아니다. 최하층 바닥 아닙니다. 작은 보, 차양, 누이나 비를 가려주는 것도 아니고 옥외계단, 비상계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상계단이 떨어져 나가도 건물 무너지지 않아요. 옥외계단은. 그러나 주계단은 문제가 있죠. 주계단은 안 되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제가 중요한 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요구조부입니다. 지하층하고. 지하층 2분의 1, 주요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특별히 주요구조가 아닌 게 누구다? 최하층 바닥이다. 또 작은 보다. 차양이나 옥외계단은 아니다. 인도하시면 돼요. 이어서 6번 리모델링 갑시다. 11쪽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우리가 사람도 많으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뭡니까? 보톡스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노후와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손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세 가지입니다. 대수선, 증축, 개축. 이 세 가지가 핵심 용어예요. 대수선, 증축, 개축. 다음은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겁니다.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이 바로 리모델링이다. 대손할 수도 있고 일부를 증축, 개축한다. 그러면 대손은 뭐고 그러면 증축은 뭐고 개축은 뭘 것이냐? 대손은 뭐고 증축은 뭐고 개축은 뭐냐? 뒤에서 배운단 말이죠. 다 배워드립니다. 그래서 대손은 이것을 대손이라고 본다. 증축은 요게 증축이다. 개축은 요게 개축이다라고 다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이건 다 외워놔야 돼요. 초고층 건축물은 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주의할 것은 층수가 5층 이상이고가 아니에요. 이거나예요. 이고가 아니라 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인데 초고층이 아니고 고층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외워놔야 돼요. 이거는 숫자를 갖다가 주관식 나올 수 있어요. 50 이렇게 적고 200 이렇게 적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층당 몇 미터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4미터로 계산하는 것 같네요. 50층 하니까 200미터고 30층 하니까 120미터니까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외우면 됩니다. 이 준초고층이 좀 보이는데 준초고층 고층 건물은 고층 건물인데 초고층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30층 이상인데 50층 이상은 아니란 뜻이죠. 예를 들면 준초고층 건물은 40층 같은 거. 40층 같은 건 준초고층 건축입니다. 준초고층 건축입니다. 예. 다음 10번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전문 기술자가 설계돼야 되고 이걸 구조 안전을 받아야 돼요. 특수구조는. 특수건축물.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되겠는데 동그라미 3번은 읽어보면 돼요. 그냥. 특수한 설계 시공. 이게 특수 구조 건축물. 이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 시험지에 나온 1번, 2번이 중요하겠죠. 왜? 1번은 3m라는 게 나오고 2번은 20m 나오잖아요. 요거. 그래서 1번은 3m 이상 돌출되었다. 2번은 기둥 사이나 벽 사이가 20m 이상이다. 요게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그림 그려볼까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이거예요. 한쪽 것쯤 고정되지 않고 한쪽 것쯤 고정되는데 뭐가 튀어나왔냐면 보 같은 거, 차양 같은 게 튀어나왔어요. 몇 미터 이상 튀어나왔다? 3m 이상 튀어나왔다. 3m가 핵심이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3m가 튀어나온 어디서부터? 외벽에. 이게 벽이면, 이게 벽이면, 외벽의 중위선으로부터, 외벽의 가운데, 중위선으로부터, 외벽의 중위선으로부터 튀어나오는데 몇 미터 이상? 이것이 3m 이상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쪽은 고정돼 놨어요. 근데 이쪽은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럼 이 무너질 수가 있죠. 여기 이쪽에.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쪽은 고정되는데 이쪽은 기둥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럴 경우 요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건물 보면 이렇게 쇠줄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바로 특수구조 건축물이고 외벽의 중심선에서 몇 미터 이상 튀어나왔다? 3m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고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2번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또는 내력벽 사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 20m 이상일 때 그러니까 여기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다 이게 천장이 있고 이럴 때 여기에 20m 이상이에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관 가면은 건축 기술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기둥 같은 게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극장 가면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다 잘 보이죠. 여기가 만약에 스크린이라면. 근데 이게 널리 떨어졌으면 잘못하면 이게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천정이. 그래서 특수하게 보는 겁니다. 요 거리가 얼마 이상일 때 특수구조다 거기? 20m 이상. 그 20m 이상은 요거 20m 이상이냐 아니면은 여기 중심선, 벽이나 혹은 기둥의 중심선에서 밑에 거 요거에 20m 이상이냐 요것도 아셔야 돼요. 거기 보니까 위 거 20m 이상입니까? 아래 거 20m 이상입니까? 둘 다 20m 이상인데 표현 보니까 어떤 것이다. 거기 보니까 밑에 겁니다. 요거. 가운데 선에서 중위선에부터 20m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육안은 요건 20m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 20m 이상일 때 이걸 뭐라고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부른다. 그 뜻입니다. 옛날에 거기 경주에선가 그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대학생들이 MT 왔다가 공연할 때 이게 무너진 적 있잖아요. 이게 체육관 같은 게. 이 거리가 넓을 때는 특수하게 잘 해놔야 돼요. 이게. 그렇지만 이게 무너지니까 이게 20m 이상. 그러면서 특수구조 건축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렇게 하면 되겠고 11번부터는 우리가 좀 쉬었다 할 거예요. 오늘은 1시에 끝날 겁니다. 1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쪽에 10분까지 했고 11번부터는 쉬셨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